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에도 엔비디아가 9% 넘게 급락했다.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의 수급 공백이 좀 우려되는 가운데 시장 진단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주춤하자 여기에서 빠져나온 투자 자금이 갈 곳이 없으니 빈집털이식 발빠른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나마 우리 시장에 추가적 하락을 제한한 건 밸류업 테마였는데 순환매 속도 맞추기가 워낙 힘드니 한숨만 쉬고 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의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발 좀 늦더라도 이 순환매를 따라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최선의 전략 김용재 이사님이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장이 반도체가 이제 주도 업종에서 탈락하면서 빠른 순환매 장세가 연출되는데 결국 이것은 상승하는 날 종목을 추격 매수한다면 결국 며칠 동안 조정을 보인 사이에 결국 본전만 와도 매도하려는 그런 투자 심리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근데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이 외국인이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 주도로 순환매가 나타난 업종이 바이오, 2차 전지, 화장품, 유틸리티, 반도체, 인터넷, 금융업종인데 그중에서도 그나마 바이오와 2차 전지는 연속 상승한 날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외 종목은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현재 외국인이 순환적으로 순매수하는 업종이 금리 인하라든지 달러 약세, 밸류업 수혜 업종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상반기 지속적으로 매수하던 수출 성장주를 현재는 매도하는 날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떤 변화된 시장 상황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재편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9월이 2000년도 이후에 나스닥 기준으로 월간 기준으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도 역시 월간 기준으로 두 번째로 안 좋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금리 인하를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하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영향력을 확인하는 시점은 11월 달이 돼서야 어떤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대선 전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2, 3개월간은 좀 부진한 시장 흐름과 또 대선 이후에 어떤 투자 결정을 하려는 그런 기업들의 심리가 좀 복합적으로 머물리고 있는데 결국 이런 점에서는 9월은 보수적이고 좀 방어적 전략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포트의 고배당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와 무관한 통신,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9월 조금 불안하고 특히 오늘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나스닥 지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수급에 있을리기보다 방어주 중심의 전략을 짜야 한다. 이런 김용재 이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국민연금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바꿨습니다. 국민연금 지금까지 투자 참 잘했죠. 우리 장에서 미치는 영향 매우 크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변화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상반기를 주도했던 화장품은 덜어내고 건설을 담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 우리 남인호 소장께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 넘버원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연금을 크게 운용하는 국민연금, 정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실적 좋습니다. 정말 훌륭한 매니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우리 5,150만 명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죠. 국민연금. 최근에 성과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 7월 달과 8월 달의 매매 패턴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방금 소개를 주셨지만은 뭘 샀습니까? 건설업종, 운수업종을 샀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아래 건 조금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원자료가. 그 6.4에서 7.4로 내려간 게 아니고 6.4에서 이제 5.4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 과연 국민연금이 건설업하고 운수업종을 왜 샀느냐? 모멘텀 투자입니다. 두 가지로 저는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제 가시화되었지 않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면 미국 FOMC에서 9월 18일 날에 아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달 10월 달에는 우리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몇 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된다면 업황의 변화가 오는 업종이 있죠. 가장 큰 업종이 뭘까요? 부채 비율이 높은 업종입니다. 당연히 건설업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요 근래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완전 회복은 아직 아닙니다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그러고요. 글로벌 경기, 물동량 이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건설업종하고 유통업종에 운수업종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부실 요인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작년인가요? 벌써 어떤 뭐 아파트 무너지고 뭐 해가지고 상당히 그 사회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GS건설이라든가 현대산업개발 등이 이제 그 아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새롭게 정말 더욱 건실한 건설회사로 탈바꿈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유통업종이라든가 건설업종은 8대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각각 5%씩 투자가 적정하다. 건설업도 그렇고 운수업도 그렇고요. 각 5%씩 투자를 하시고요. 두 업종을 잠깐 제가 어제 분석을 해봤더니만 단기적으로 오늘 매수하세요 하기에는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포트에 건설업하고 운수업이 없으시다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 이제 9월 달에 다 조정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저가 매수하면 나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부동산 경기 회복도 지금 조짐이 보이고요. 금리 인하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건설주,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시장 하락에도 불구 하단이 지지되고 있거든요. 주가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죠.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 폐쇄를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글로벌 자동차 업계 3위 현대차 그룹에 미치는 영향 궁금한데요. 이건희 대표님이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에게는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이제 경영난을 좀 문제로 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독일 내 공장 일부를 이제 폐쇄하고 인력 구조조정도 지금 하겠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제 독일 본국의 공장을 폐쇄를 검토하는 게 1937년 이후에 설립된 이후에 87년 만이니까 거의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아디 같이 이제 비아디라든지 요즘 샤오미라든지 중국의 전기차들이 유럽 시장에서 치고 들어오는 게 워낙 강하고 지금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은 거의 한 1% 정도 성장했나 1년에 뭐 이 정도밖에 성장을 안 했는데 중국 자동차들은 21%를 성장했으니까 그만큼 점유율을 많이 뺏어왔다는 부분인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가 이제 조금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조조정에 빌미가 된 걸로 보이고요. 폭스바겐 그룹이 그럼 지금 현재 독일에서 몇 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냐면 10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개 폐쇄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하나 이상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고 한 10분의 1인데 하나를 할지 두 개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완성차 공장 한 곳과 부품 공장 한 곳을 아마 폐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인력도 이렇게 되면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구조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 전기차 전환을 2035년까지로 이제 2030년에 35년으로 미룬 이유도 사실은 독일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폭스바겐이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에서는 또 애국 소비로 인해서 폭스바겐 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는 중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대차는 어차피 중국에서 이미 손턴 지가 좀 됐죠. 지금 거의 뭐 판매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미미한 상황에서 중국 시장 역시 이제 이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에서까지 무너지게 되면 판매량 자체는 2위로 현대차 그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에게는 호재이긴 하지만 중장기로 보면 또 중국의 이 자동차 업체, 전기차 업체들과 현대차도 다른 대륙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또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 현대차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또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조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반등 타이밍을 좀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자동차 주입할 때 이제 독일이 워낙 중요하니까 독일 취재를 몇 번 갔습니다만 폭스바겐의 그 드레스덴인가요? 여기 고급차 페이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장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땀 한 땀 만든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부메랑이 됐는지 전동화에 늦으면서 지금 그러네요. 공장 폐쇄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을 정도네요. 결과적으로 현대차에는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 예상이 된다. 이건희 대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또 중국차의 질주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장기적인 예측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압도적인 성능의 미래차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에 속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 내용을 분석하는 리서치 자료가 부족해서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참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올 들어서 수급이 많이 쏠린 밸류업 관련주 투자까지 이화진 과장께서 짚어주시죠. 네, 아마 지난 8월 한 월말쯤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관련된 예고 공시를 아마 보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대략 한 12개 정도의 기업들이 예고 공시를 했고 그에 따라 한 4개 정도가 공시 이후에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나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지만은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DB하이텍, FN가이드 등 아직까지 이걸 커버하는 리서치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도 저는 현실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야 이제 증권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겠지만은 기존 같은 경우 뭐 실적이나 뭐 이벤트나 특히 IR 설명회 등 여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밸류를 어느 정도 측정을 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동안 거버넌스 관련된 이런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을 그동안 해본 적이 없는 애널리스트도 생각보다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업계에서는 조금 교육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한국 기업 관련된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A부터 C까지 주주들이 실제로 이 자료를 참고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그거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에는 뭐 추후에 이게는 충분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공시를 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조금 대형주들 위주 쪽에서는 많은 자료들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런 좀 중소형 업체들이 하나둘씩 이제 주주하는 정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업 지수의 메인이 되는 우수기업 지수에 대한 기대는 또 우리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아직 덜 오른 뭐 유망기업 지수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 이번 달에 상대적으로 밸류업 지수 나오죠.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밸류업 관련주 좀 잘 선별해서 리서치 쪽에서도 많은 자료를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훈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큰 한숨을 내쉰 가운데 오늘 아침에 국내 증시 증권가들은 눈 돌리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비교적으로 목표가가 제시된 리포트가 적었는데요. 단 2개의 종목에 대한 목표가가 제시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하반기 은행업종의 최선호주로 꼽으며 목표가 상향 조정에 나섰고요. 한편 하나증권은 농심의 글로벌 수요 대응을 위한 신규 투자 결정을 주목하면서 해외 확장 가능성을 기대하며 54만 원의 목표 주가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하나금융지주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하나금융지주를 은행업종의 최선호주로 추천하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7천 원에서 8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투자이익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이익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시점 변경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으면서 올해 실적 또한 예상보다 견조할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모멘텀 둔화로 밸류업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은행업종 내에선 올해 3분기 호실적을 비롯해서 4분기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와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공시 등이 기대되는 하나금융지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심 리포트도 체크해 보시죠. 실적 발표 이후 관련 보고서들이 쏟아졌던 농심, K푸드의 인기와 글로벌 시장에서 늘어나는 라면 수요 속에 오늘은 하나증권이 농심을 주목하는 리포트가 발간됐습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농심의 중장기 해외 확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면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54만 원을 모두 유지했는데요. 농심이 지난주 자사주 30만 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한 가운데 글로벌 매출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인 만큼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에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 나왔고요. 신공장이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계획인데 이 완공 이후 농심의 연간 수출 생산 능력은 기존 5억 개에서 10억 개로 증가하면서 금액으로 따지면 약 4천억 원의 증가 효과가 날 거라는 기대감도 부각됐습니다. 최근 주가 조정이 매수 기회라고 판단한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지주사 관련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밸류업 쪽인데요. 삼성물산의 주가 어제 굉장히 놀라웠죠. 6%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물산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다.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강점이 있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것이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재 이사께 들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삼성물산이 6%대 강세를 기록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 4월 22일 6.6% 상승 이후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상승한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발간된 리포트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신사업에 차별성 있다 이런 점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적극적 주주 환원책이 좀 부각되면서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난 어제 이제 지주사들 종목 상승에 동참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보십니다. 삼성물산 주가가 올해 지금 19.5%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양호하게 지금 진행된 중이고 이런 주가의 흐름은 아무래도 분기별로 양호한 실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또 삼성물산이 구축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지금 시장에 좀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보유한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2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본업인 건설에서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강세에 따른 혜택이 좀 추가되고 있다 해서 건설과 비건설 부분에 어떤 고른 그런 균형이 좀 이루어지겠다라고 보셔도 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장 동력으로 매출에서 비중 크지 않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동사가 이제 건설과 상사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좀 차별적인 강점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4월 소각한 자사주를 포함해서 2026년까지 매년 4.2%씩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삼성물산은 현재 좀 투자하기 좀 좋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가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가 저금리 수혜 업종인 건설, 바이오, 자원개발 등이 주력이기 때문에 결국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가 PBR 기준으로 한 0.6배 수준인데요. 계열사 보유 지분 가치로도 충분히 기업 가치를 설명할 수 있지만 2022년부터 이익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는 구간에 놓였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저금리 수혜 종목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인 대형주인 관계로 외국인 수급 상황을 좀 더 주목하시면서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자사주를 매입뿐만 아니라 4% 이상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놓은 이렇게 이제 주주 환원 확실한 정책 내놓는 회사들이 참 잘 돼야 되는데 주가 흐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포스코 그룹 얘기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흑연의 중국 의존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호주 업체하고 손을 잡고 탄자니아의 흑연 광산을 개발해서 연간 6만 톤 규모의 흑연을 공급받기로 했다. 요 내용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하고 투자 전략 남인호 소장님께 듣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포스코가 어떤 회사냐 그러면 답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오늘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 근데 그렇게 쓰면 60점밖에 못 맞습니다. 왜 그럽니까?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이자 2차 전지의 공급망 1등 회사이자 해외 자원 개발 회사다. 이렇게 써야지만이 100점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요. 호주 광산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약 19%, 20% 투자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에서 연 6만 톤의 흑연을 공급받습니다.
흑연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음극재의 가장 중요한 원료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중국에 주로 수입을 의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쪽에서 어떤 변화가 컸었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원산지에서 직접 수입을 한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뭡니까? 배터리에 대한 그 흑연, 즉 원자재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직접 우리가 생산하고 직접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가가 싸지겠죠. 그만큼 원가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10년 전에는 포스코 하면 철강이지만 지금은 철강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향후 한 5, 6년 뒤에는 철강 매출이 전체 비중의 50% 밑으로 가겠다는 게 현 회장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강과 2차 전지의 같은 합작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업도 투자 비중 10% 가능하죠. 2차 전지도 10% 가능하죠. 그럼 포스코는 얼마나 투자하시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좌에 10%는 충분히 투자하셔도 가능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포스코 고점 아시죠? 76,000원입니다. 근데 포스코 저점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회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포스코는 2차 전지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즉 저점이 지났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투자 전략은 삼수사도 33만 원대에 들어오면 포스코는 매수하셔야 되고 4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투자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은 확인했다. 포스코 그룹주를 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 주가 추이 한번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새내기 IPO가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 덩치 큰 새내기 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몸값을 노리는 K뱅크 그리고 국내 대표 외식 전문 기업이죠. 대표 백종원님의 더본코리아가 증시 입성에 나서면서 IPO 시장에 들썩일 전망인데요. 투자 전략은 이건희 대표께 들어보죠. 네, 일단 뭐 지금 최근에 IPO가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가 이번 달 지난달부터는 조금 굉장히 주춤해요. 주춤하고 뭐 경쟁률도 좀 낮아지고 최근에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저조한 확 녹았죠. 예, 주가가 첫날. 일단은 경쟁률 자체도 너무 낮아서 생각보다 주식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공모가보다 좀 내려와서 좀 손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들이 상장을 더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K뱅크, SG 서울보증보험, 그다음에 MNC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1조 원 이상대 상장을 할 걸로 보이고요. K뱅크 같은 경우는 5조에서 6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SGI 서울보증 같은 경우도 3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 1조가 이상이 되는 회사가 3개 정도가 지금 더 상장 예정이고요. 그 외에 이제 더본코리아라고 이제 워낙 백종원 씨 관련된 회사로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돈가스 관련된 것서 또 문제도 좀 많았었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상장 예비 심사에 통과를 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8월 30일 날. 그리고 지금 K뱅크도 이제 1년 6개월 만에 재도전해서 지금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SGI라든지 그다음에 에이스 엔지니어링, 뭐 MNC 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지금 코스피 입성에 출사표를 지금 던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일단 IPO 시장에서 지금 들어오는 새로운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쟁률이 높은 종목은 IPO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날 보고 눈치 봤다가. 그렇죠. 예, 약간 눈치 싸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특히 이제 기관 수급이 몰린다라고 하면 보통 개인 수급도 몰리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투자 방법은 상장 당일날 주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 후에 최근에는 대부분 하락한 후에 한 3개월 이후에 올라오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열심히 보시지 않는 게 좋다. 흐름만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PO 시장도 묻지마 투자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이화진 과장한테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의 주요 연이었던 ISM 제조 지수가 이제 부진됐습니다. 신규 주문의 둔화 모습과 고용의 개선, 물론 지난달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나오고는 있었지만은 일단 시장에 대한 불안한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어제 엔비디아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HBM3E 관련 이슈가 물론 예전부터 계속 나오긴
했었지만은 오늘 시장에서 급락해서 만약에 IT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뭐냐면 소부장이나 뭐 이오테크닉스나 이제 제오스와 같은 모습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좀 시장에는 조금 좋은 일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한 관련주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애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7월 31일 날 이제 3월 보통 3분기 말쯤에 양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디램 매출에 HBM 비중을 10% 이상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한 만큼 만약에 그 약속이 맞다라면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반등을 할 것이고, 그게 만약에 외국인 수급도 막상 안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관련된 지연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시간의 특징지로 하나증권과 SK증권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다음 주에 STO 토큰 자산 관련된 개정 발의안을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발의한다고 얘기하면서 상한가를 모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테마주로서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이슈앤 전략은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